안녕하세요. 저는 장선윤이라고 합니다. 2학년 7반 담임이고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2학년 5, 6, 7, 8반에서 문학을 공부할 예정이었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이런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말도 꼬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우습다라고 느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부사시사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고 계시지만 학교에서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교과서와 뭐 노트, 그 다음에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따라오면서 필요한 내용은 알아서 각자 적으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를 다 준비하셨죠? 자, 준비하신 다음에 2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요. 자, 다 펴셨죠? 자, 갑니다. 자, 먼저 제목이 거기에 보면 어부사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어부사시사가 무슨 뜻인지 먼저 한번 뜻을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부, 말 그대로 어부입니다. 고기잡이.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기잡이, 어부라고 하면 생업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지만 여기에서의 어부는 그런 생업을 위한 어부가 아니라 취미로 고기를 낚는 풍류객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부에 관한 이야기이고, 자, 사시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 있죠? 이건 노래 가사 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노래, 무엇에 관한 노래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남는 건 사시인데, 자, 사시 할 때 앞에 사자는 숫자 4예요. 그리고 시는 1시, 2시, 3시, 4시 할 때 때 시자입니다. 그러면 내 때인데 여기에서는 내 계절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어부사시사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고기잡이의 어부의 내 계절에 관한 노래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어부의 내 계절에 관한 노래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썼어요. 자, 윤선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중기 때의 아주 유명한 뛰어난 문신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자, 성균관 출신이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간다는 그 성균관 출신이고, 과거에서 수석을 한 경력도 있어요. 자, 당시가 인조 때였는데, 그래서 문과에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인조의 아들인 복림대군의 스승으로 역임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을 가르친 스승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또 발휘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벼슬을 두루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적도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랬겠죠. 윤선도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두루 거칠 때마다 뭐 어떤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당파 싸움 이런 데 엮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유배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자, 평생의 반 이상을 유배로 다녔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유배를 가요. 멀리, 한양에서부터 멀리. 그러면 유배는 아주 시골, 아주 먼 곳으로, 외진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아주 산속 아니면 바닷가 이런 데로 주로 갔겠죠. 가면 자연 풍경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에 든 것도 많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풍경이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시로써 쓰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7쪽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은 윤선도라고 해서 잠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자연 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이 많다라고 했죠. 자,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겠죠? 아주 자연이 빼어난 곳에서 유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유배를 당하는 동안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모습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서 보고 듣고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으로 한마디로 잘 썼다는 거죠. 아름다운 글로써 잘 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선도의 글이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남아있고 수능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좋게 말하면 자연 시인이고 자연을 뛰어나게 표현했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우리끼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정신승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승리가 뭔지 아시죠? 자기 이 속마음은 뭐냐 하면 나처럼 뛰어난 사람이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을 보필해야 되는데 보좌해야 되는데 현실은 저기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혼자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자연 좋잖아. 임금님 곁보다 얘가 더 좋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여기서 진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뛰어난 자연을 배경으로 뛰어난 글을 많이 쓴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파악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작품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고, 자, 오늘은 형식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교과서 몇 쪽을 보느냐 하면, 자, 190쪽을 보세요. 자, 교과서 190쪽 넘겼나요? 거기에 보면 시조 3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작품의 장르, 글의 종류, 글의 형식은 시조입니다. 자, 그런데 시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조가 있어요. 자, 그런데 190쪽에 맨 밑에 있는 세 번째 시조를 볼게요. 자, 맷버들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쇼쇼.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넋이 조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조가 평시조입니다. 자, 화면 잠깐 보세요. 평시조가 있죠? 그리고 연시조가 있고, 자, 어시조라는 형태도 있고 사설시조라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시조가 이 모든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맷버들 가래 걷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평시조입니다. 자, 시조는 지금 위에 190쪽을 보면 세 편 모두 제목이 적혀 있지 않죠?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맨 첫 번째에 있는 한 구, 자, 맷버들 가래 걷거, 이게 제목으로서 기능을 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게 제목이에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시조는, 자, 보세요. 세 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자, 세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행의 한 구가 제목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울 이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건 평시조가 아니에요. 자, 평시조를 베이스로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확장된 형태인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면이 파워포인트인데 파워포인트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선생님 좀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손으로 썼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노트 같은 게 있다면 이 그림을 하나쯤 그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 시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시조는 아까 맷버들 거기서 봤다시피 세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평시조를 기본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한 행을 장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행은 초장, 두 번째 행은 중장, 세 번째 행은 종장입니다. 세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행은 네 음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음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책 볼 때 일반적으로 어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띄어쓰기 단위. 자, 음보를 띄어쓰기 단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일치하진 않지만, 자, 네 개의 음보로 구성되어 있고 음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구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 표로 만들어 놓고 각 표 안에다가 숫자를 3, 4, 3, 4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 숫자는 각 음보에 들어갈 글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장에서 3, 4, 3, 4라는 뜻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중장에서도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종장에서는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평시조의 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 3장, 장이 3개다.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뜻이고, 자, 구가 6개다. 한 장에 구가 2개씩이니까 3장이니까 6구죠. 지금 숫자를 더해보면 45자 조금 안 됩니다만 45자 내외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평시조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종장의 처음 3글자 있죠? 요 3글자는 고정이에요. 이 3글자를 고정하는 것이 평시조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한 글자, 2글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평시조의 틀이에요. 자, 이 평시조는, 자, 여기를 보세요. 가운데 밑에 선생님 주로 양반 기생이 창작이라고 글로 쓴 부분 있죠. 자, 조선 전기에 이 평시조와 연시조는 주로 조선 전기에 양반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양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죠. 조선시대니까. 양반 남자들끼리 글을 쓰면 재밌을까요? 같이 이런 이야기 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기생이 같이 창작을 합니다. 함께 즐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양반들이 주로 글을 썼다 했을 때 주제는 어떤 것이냐? 주로 유교적인 충효 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내가 이렇게 노는 것도 임금님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충효 사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윤선도가 썼듯이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 안빈낙도 이런 내용이 이 조선 전기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 조선 전기에 이런 양반들이 이런 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양반으로서 뭔가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틀을 존중해. 우리는 기본적인 룰이 있지. 이런 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속에다가 글을 끼워 맞추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자, 이 시조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고려 후기부터인데 조선 전기까지 주로 이런 평시조, 연시조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자, 양반들한테도 한계가 있어요. 이 글자, 이 평시조 형태는 너무 적은 거죠. 글자 수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자, 그래서 이 평시조에서 파생된 것이 연시조입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연시조는 이 평시조의 형태를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늘어놓는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밑으로 이런 1년, 2년, 3년, 4년 해서 뭐 10연, 20연, 뭐 30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형태까지 갈 수 있는 형태가 연시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 평시조의 형태를 반복 끝없이 하는 형태, 그것이 연시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시조,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자, 밑에 설명을 먼저 볼게요. 자, 이 어시조와 사설시조는 주로 서민들에 의해서 창작되었습니다. 자, 이 서민들이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서민들은 생활과 밀착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썼어요. 주로 애정이라든지 애정에 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지배층을 비판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어떤 경우엔 농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시로 썼어요. 자, 그런데 어시조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자, 어시조는 뭐냐 하면, 자, 평시조하고 비교해 보시면 평시조 형태와 거의 유사한데 중장에 한 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시조 형태로 이 서민들도 쓰고 싶었던 거죠. 양반들을 흉내내서 쓰고 싶었지만 양반들처럼 좀 정제되지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장을 늘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하지 못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조금 더 늘려서. 자,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늘릴 거면 뭐하러 여기다가 이것도 요만큼 늘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나는 마음대로 끝까지 할랜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설시조입니다. 자, 사설시조는 자, 평시조에서 중장이 끝도 없이 무한대로 늘어난 형태예요. 그러니까 3, 4, 3, 4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해요. 다 합니다.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 5, 4, 3 하고 끝내는 형태가 사설시조입니다. 자, 이 사설시조 같은 거는 굉장히 이 마음에 담겨있는 서민들의 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원래 기존의 양반들에 의해서 주로 창작되었던 평시조와 연시조에서 어시조와 사설시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게, 자, 이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 임진왜란입니다.
자, 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했어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서민들이 이런 전쟁, 큰 전쟁, 나라에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양반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믿고 그들을 의지했어요. 따르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나라의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양반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더 힘도 세고 내가 더 용감하다는 것도 깨닫고 뭐 여러 가지 서민들이 똑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더 뛰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자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양반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할 거야 라며 이런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이런 시조 짓기 이런 활동들에 이 서민들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시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시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자, 이해를 하셨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 형태, 이 종이 지금 적혀 있는 이 종이에 적힌 내용들을 좀 적을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서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시조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자, 아까 윤선도는 시골에 내려가서 유배를 당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고 했어요. 제목이 어부사시사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 평시조 3장 6구 45자에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이 틀이 너무나 작았던 거죠. 그래서 연시조를 선택을 했고 실제로 얼마나 연시조를 많이 썼냐면 한 계절당 10수씩을 썼어요. 그래서 사시니까 총 40수를 쓰게 된 거죠. 자, 40수의 시조를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에 썼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이 연시조의 형태조차도 조금 더 새롭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 변형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주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의 해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7쪽에 제목 위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죠. 자, 거기다가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작가가 65살 때 보길도에서 창작을 하였습니다. 자, 보길도 들어보셨나요? 보길도가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 해남, 해남이 땅끝 마을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 거기를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자, 이 보길도에서 창작을 65살 때 했고요. 연시조고요. 자, 사계절의 흥취를 계절별로 각 10수씩 총 40수를 노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봄에 10수, 여름에 10수, 가을에 10수, 겨울에 10수, 총 40수를 노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봄에 10개를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봄에 자, 계절별로 적어보세요. 계절별로 출항부터 정박까지의 과정을 어부의 일과를 시간의 순서대로 노래하였다. 자, 계절별로 출항부터 정박의 과정, 어부의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노래하였다. 자, 출항이 뭔지 아시죠? 배를 띄우는 겁니다. 정박은 배를 정지시키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주차하는 과정. 자, 배를 띄워서 놀다가 배를 주차하는 그 과정에 정박시키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처음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해서 10수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 밑에 적어보세요. 세속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했습니다. 자, 세속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적으세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면서 한자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면서도 한자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뛰어난 양반들 중에서 뭐 작품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어려운 한자어를 막 많이 써요. 그래서 시는 정말 좋지만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읽었을 때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시를 쓴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윤선도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는 우리말도 많이 쓰면서 동시에 내가 배운 사람이다 라는 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한자어도 잘 섞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을 썼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 우리말로만 쓰기도 뭐 쓴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한자어로 쓴다거나 근데 그 둘을 섞어서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지 않은 그런 글을 썼다라는 점에서 아주 뛰어난 거죠. 세련된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작가가 65살 때 보길도에서 창작을 했어요. 자, 보길도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보길도 옆에 완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아름다운 섬에서 자연을 보면서 썼고 사계절의 흥취를 계절별로 각 10수씩 총 40수를 작성을 했고 계절별로 출항부터 정박의 과정, 어부의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노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세속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면서 한자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 자, 이런 점이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세속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세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윤선도처럼 아주 임금님 가까이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저기 땅끝 마을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보길도까지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속은 단순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임금님한테 잘 보이고 정치를 하고 서로 모함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밀려나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사는 세상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심화된 의미로 그 정치, 당쟁 뭐 이런 것들로 아주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세계를 벗어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자, 사계절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바닷가 풍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라고 교과서 감상 열기 27쪽에 있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봄의 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이런 걸 떠올리겠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포도, 겨울에는 사과 이렇게 떠올라요. 자, 선생님, 네, 뭐 사람마다 사계절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다르겠죠. 여러분 각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바닷가 풍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바닷가 풍경 좋아하나요? 뭐 어떤 사람은 바닷가 보면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 뭐하러 모래사장이랑 지저분한 데 가냐 난 집이 낫다 난 내 방구석이 제일 좋다 최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뭐 이게 만약에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 느낌들을 같이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예, 농담도 하고 그럴 텐데 아쉽네요. 저 혼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단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바닷가 풍경 2박 3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볼 수 있어요. 멍 때리 물멍 여러분들 물멍 아나요?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하는 모습을 그냥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는 거. 그런 거 완전 로망이에요. 전 잘할 수 있어요.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각자 바닷가 풍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각자 했다고 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8쪽, 9쪽에 어부사시사의 본문을 꼼꼼하게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온라인 클래스 자료방에다가, 자료실에다가 아까 그 본문에 있었던 시조의 여러 가지 형식이 적힌 종이 있죠. 그거를 올려둘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다운을 받아서 좀 복습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